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18학년도 모의고사 문제죠. 11번에서 20번에 해당하는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에서 15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3년 동안 공부했었던 생물학적인 개념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들이고요. 그 다음에 16번에서 20번까지는 지구과학에 관련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1번 문제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은 우리 증산작용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산작용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 식물의 광합성을 같이 공부를 하면서 그때 같이 배웠던 내용이죠. 증산작용이라는 것은 우리 잎의 기공을 통해서 식물이 흡수한 물을 수증기의 형태로 내보내는 것을 우리가 증산작용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보면 이 실험 과정이 나와 있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잎의 유무를 제외한 나머지 조건은 모두 같다. 자, 실험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잎이 달린 봉숭아 줄기와 잎을 제거한 봉숭아 줄기를 물이 담긴 눈끈 실린더 A와 B에 각각 꽂았다라고 했죠. 지금 보니까 A는 잎이 달려있는 그대로 지금 물에 꽂아둔 거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잎을 모두 제거하고 줄기만 남은 상태로 물 속에 꽂아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와 B에 각각 기름을 한 방울씩 떨어뜨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기름을 왜 한 방울씩 떨어뜨릴까요? 우리가 이 실험을 보면은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증산작용을 지금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잖아요. 실험 결과를 보면은 줄어든 물이 얼마만큼 줄어들었는지를 측정을 함을 통해서 우리가 증산작용이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났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실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물이 줄어들 때 우리가 증산작용을 통해서 잎의 기공을 통해서 수증기의 형태로 빠져나가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물이 줄어들었는지 아니면은 이 메스 실린더 안에 담겨있는 물의 표면에서 물의 증발이 바로 일어나게 되면서 물이 줄어든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물의 증발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메스 실린더 위에 A와 B에 각각 기름을 한 방울씩 떨어뜨림으로써 증산작용이 아닌 이 그냥 바로 일어나는 요 증발을 우리가 막아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증발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험 결과를 살펴봤더니 잎이 달려있는 A의 경우 10ml만큼의 물의 양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B 경우에는 1ml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네요. 자, 기억은 물의 증발을 막기 위한 과정이다. 그쵸? 기름을 떨어뜨림으로써 이 메스 실린더 표면에 있는 물의 증발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증산작용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활발하게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A에서 물의 양이 조금 더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A에서 증산작용이 더 활발하게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죠. 디귿 실험 결과 증산작용은 주로 줄기를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증산작용의 비교를 해봤을 때 A가 더 물의 양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A에서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즉 줄기만 남아있을 때보다 잎이 달려있는 경우 더 활발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10의 디귿에 나와 있는 실험 결과 증산작용은 주로 줄기가 아니라 우리가 잎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실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기억과 니은에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계속해서 12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2번은 소화계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020학년도, 2019학년도, 그리고 2018학년도까지 3개년째 모의고사를 풀고 있는데요. 생물 문제에서 해마다 지금 3년 동안 내내 소화계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계속 나오고 있네요. 여러분들 소화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개념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한 번씩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A에서 C는 각각 간, 소, 간, 소장, 그리고 위 중에 하나이다 라고 했네요. 자, A는 우리가 뭐에 해당되나요? 간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B는 위에 해당되고요. 많이 풀어봤죠? C는 우리 소장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네요. A는 간이다. 네, A는 간에 해당하고요. B에서 단백질이 소화된다. 우리 위에서는 펩신이라는 소화효소가 나와서 이 펩신이라는 소화효소에 의해서 단백질이
분해된다라는 내용을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도 여러 번 같이 되새겨 봤었습니다. 그래서 B에서 위에서는 단백질이 소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C에서 포도당이 흡수된다라고 했는데 소장에서는 포도당, 아미노산 등 다양한 여러 가지의 영양소의 흡수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소화와 흡수가 모두 일어나게 되고요. 모두 일어나게 되고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같은 굉장히 다양한 영양분을 모두 흡수한다라는 사실까지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면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정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3번 문제 같이 풀겠습니다. 우리 13번 문제는 최근 중학교 3학년 때 같이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때 시험을 봤었던 범위에 해당되죠. 생식세포 분열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네요. 감수분열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감수분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체세포 분열과 다르게 분열 과정이 2번 일어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감수 1분열 가의 경우에는 지금 감수 1분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나는 두 번째 분열, 감수 2분열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감수 1분열에서 우리가 상동염색체, 엄마로부터 하나, 아빠로부터 하나씩 물려받은 이 상동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나게 되면서 염색체 수가 반절로 줄어들게 된다, 반감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었죠. 감수 1분열 과정에서. 반면에 우리 감수 2분열 과정에서는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가에서 상동염색체가 분리된다. 감수 1분열에서 우리 상동염색체가 분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가의 결과 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숫자가 반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나는 감수 2분열이다. 2분열 과정을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 염색분체, 그쵸? 2분열에서 우리 염색분체의 분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분열은 근육세포에서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이건 지금 생식세포 분열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근육세포에서 일어난다. 이게 바로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중추신경계에 연결된 A와 B를 통한 흥분의 전달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감각신경과 운동신경 중 하나이다.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이거 우리 중학교 3학년 4단원에서 같이 공부했었던 내용에 해당하죠. 자, A와 B가 일단 어떤 신경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중추신경계로 받아들인 자극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신경이 바로 신경 A에 해당하죠. 이 신경 A는 그래서 우리가 감각신경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중추신경계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토대로 이제 명령을 내리겠죠. 그래서 그 명령을 반응기관, 근육이나 반응기관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운동신경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감각신경과 운동신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초 신경계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우리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라고 공부를 했었죠. 자, 이 내용을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운동신경이다. 틀렸죠? A는 감각신경이다 라고 봐야겠고요. B는 우리 운동신경은 말초신경계에 속한다라고 했고요. 뇌와 척수는 우리 중추신경계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니은과 디귿 4번이 정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계속해서 우리 15번 문제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정록생命유전에 대한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정록생命유전자는 X염색체에 존재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우리 정록생命성염색체 유전에 대한 내용은 최근에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도 해당했었던 내용이죠. 자, 일단 우리 가계도를 한번 같이 분석을 해봅시다. 자, 정록생命유전자 X염색체 위에 존재한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남자의 경우에는 성염색체를 X염색체 하나, Y염색체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 반면에 여자의 경우 X염색체가 2개가 존재하죠. 그래서 남자는 X염색체가 하나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정록생명인 남자인 영수의 경우 우리가 유전자형을 바로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죠. X'Y, X'이 바로 생명을 나타내는 유전자라고 했을 때 이렇게 표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영수의 아버지는 정상이기 때문에 XY라고 우리가 유전자형을
표시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영수의 어머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영수는 아버지로부터는 Y 염색체를 물려받았죠. 어머니로부터 X 염색체를 물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영수가 가지고 있는 정록 생명을 나타내는 대립 유전자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머니는 일단 정록 생명을 나타내는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정상으로 나타나고 있죠. 어머니의 경우. 그래서 정상의 유전자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이 유전자형은 XX'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어머니는 정상이긴 하지만 정록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인자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 표현되는 형질이 바로 우성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정상인 경우가 우성 형질이고요. 그 다음에 정록 생명이 나타나는 경우가 우리가 열성 형질에 해당한다라는 사실까지 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 우리 영수와 남매 관계에 있는 요 남은 하나를 생각을 해보면 요 경우 아버지로부터 X 염색체 하나, 정상 X 염색체를 물려받았고요. 어머니로부터 정상을 물려받을 수도 있고 어머니로부터 생명을 물려받을 수도 있고 어쨌든지 간에 두 경우 모두 어쨌든 정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유전자형을 알 수가 없겠죠. 자, 이제 문제로 넘어가서 보기를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정록 생명은 우성 형질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봤을 때 정상으로 표현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성은 정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록 생명은 우리가 열성에 해당한다라는 사실 같이 확인을 해봤었죠. 어머니는 정록 생명에 대해서 보인자, 정록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영수한테 물려줬습니다. 보인자에 해당한다라고 했고요. 영수는 정록 생명 유전자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다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X 염색체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만 맞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6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날 서울지방의 기온과 이슬점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거 우리 중학교 3학년 2단원에서 1학기 때 같이 공부했었던 내용이죠.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온과 이슬점의 변화, 우리 지금 포화 수증기량에 대해서 지금 보기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포화 수증기량의 경우 자, 기온이 높을수록 기온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온에 따라서 우리 포화 수증기량의 변화가 생기죠. 포화 수증기량의 양도 높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 이슬점은 은결이 시작되는 온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슬점을 보니까 지금 이 그래프상에서 거의 변화가 없이 시간에 따라서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수증기량에 거의 변화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상에서. 자, 한번 같이 볼게요. 포화 수증기량은 14시경에 가장 크다라고 했는데요. 기온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포화 수증기량도 커지기 때문에 기온이 가장 높은 곳에서 포화 수증기량이 가장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해당하는 시간을 읽어보면은 14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시경에 포화 수증기량이 가장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A 구간에서 이슬점의 변화량은 기온의 변화량보다 크다라고 했는데요. A 구간을 보면은 이슬점의 변화량은 거의 변화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A 구간에서 기온의 경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온의 변화량이 훨씬 크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A 구간에서 상대 습도는 증가하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우리 상대 습도 얘기가 나왔으니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상대 습도는 포화 수증기량분의 현재 수증기량 곱하기 100을 통해서 우리가 상대 습도를 구해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즉 상대 습도가 높아지려면 현재 수증기량이 많아져야 되고 반면에 포화 수증기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상대 습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A 구간에서 상대 습도는 증가하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A 구간을 살펴보면 A 구간에서는 기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온이 높아지면 기온이 증가하고 있고 기온이 높아지게 되면
포화 수증기량도 우리가 증가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면에 우리가 A 구간에서 이슬점은 변화가 없고 거의 없고 따라서 현재 수증기량은 그대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수증기량은 변화하지 않고 포화 수증기량이 커졌죠. 증가하게 되면은 우리 분모값이 커지기 때문에 상대 습도는 작아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대 습도는 감소하였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상대 습도에 대한 내용을 그래프로 그려보자면 기온과는 전혀 반대되는 경향으로 우리가 나타내게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넘어가서 우리 17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는 어느 날 저녁 서로 다른 시간에 관측한 북쪽 하늘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설명안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이거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했었던 별의 일주운동과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북쪽 하늘을 관찰을 하게 되면 별의 일주운동은 우리가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별의 일주운동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실제로는 우리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구상에 박혀있는 별들이 회전을 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운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동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게 되고, 자, 우리가 북쪽 하늘을 살펴보게 되면 북쪽 하늘에서 우리 별의 일주운동의 경우 북쪽 하늘을 살펴보게 되면 북극성을 중심으로 별들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 원을 그리면서 회전하고 있는 형태의 궤도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요 해당하는 내용들 한 번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가는 나보다 먼저 관측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가의 경우 우리가 요 위치에 있고 나의 경우에는 조금 더 반시계 방향으로 가에서 나로 갈 때 이동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즉, 가가 나보다 먼저 관측된 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가와 나의 관측 시간은 약 6시간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별의 일주운동의 경우 1시간에 대략 15도 정도를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6시간을 가려면 6시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가 대략 90도를 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북두칠성에 이동한 각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이 점선을 생각을 해봤을 때 90도보다는 작은 만큼의 이동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시간보다는 더 적은 관측 시간 간격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북두칠성의 위치 변화는 지구의 자전 때문이다. 그쵸? 우리 위치 변화, 이거는 일주운동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고, 일주운동은 지구의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8번 문제 볼게요. 18번 태양계에 대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3단원 태양계 단원에서 같이 공부했었던 내용입니다. 자, 태양이 있고요. 태양 주변을 여러 태양계 행성들이 공전을 하고 있죠. 자, A, B, C, D, E, F, G, H까지 우리 이름 알 수 있죠.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거 우리 수성이고요. B는 뭐예요? 금성이죠. 금성. C는 지구에 해당하고요. D가 화성이죠. 그래서 A, B, C, D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구형 행성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반면에 이 경우 화성 바깥쪽에 있는 E가 바로 우리 목성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F는 우리가 토성, 고리가 발달되어 있죠. 그 다음에 G가 천왕성, H가 해왕성에 속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E, F, G, H의 경우에는 우리가 목성형 행성으로 우리가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을 서로 비교해서 그 특징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A에서 D는 우리가 지구형 행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C, 지구에는 매우 다양한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죠. D는 뭐죠? 우리 화성이죠. 화성의 극지방에는 우리 극관이 존재한다라는 사실, 행성의 특징, 태양계 행성의 특징으로 같이 정리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자, 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행성은 E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목성이 아니죠. 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행성은 우리 금성에 해당합니다. 금성. B가 가장 표면 온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F의 고리는 얼음과 암석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F 토성의 고리는 얼음과 암석으로 우리가 이루어져 있죠. 틀린 걸 고르는 거니까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서로 다른 장소에서 생성된 암석 A, B, C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직관의 변화 제일 첫 단원에서 같이 공부했었던 내용입니다.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편마함을 나타내고 있네요. 우리 편마함 같은 경우에는 변성함의 일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변성함은 우리가 높은 열과 그리고 압력에 의해서 광물의 배열이 바뀌게 되면서 다른 성질을 나타내는 암석을 우리가 변성암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다음에 우리가 B는 여감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여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퇴적암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퇴적암이고요. 우리가 이 퇴적암, 여감을 구성하고 있는 주된 퇴적물은 우리가 자갈 같은 알갱이들이 중간중간 박혀 있는 것을 우리가 여감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쨌든 B는 퇴적암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퇴적물이 쌓이면서 단단하게 굳어지면서 만들어지는 암석을 우리가 퇴적암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C는 현무암이네요. 해령에서 나오는 현무암이고요. 현무암의 경우 우리가 굳이 암석의 종류를 구분을 해보자면 화성암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산 폭발에 의해서 나타나는 암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현무암에는 보면은 여러분들 기포가 이렇게 구멍이 송송송 뚫려 있죠. 주로 도라르방에 보면은 도라르방이 바로 이런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급격하게 식으면서 기체가 빠져나간 흔적이 이렇게 기포로 구멍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보면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A는 높은 열과 압력에 의해서 생성된 암석이다. A는 우리 변성암이고 열과 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암석을 변성암이라고 분류를 하죠. 자, B는 여감은 우리가 퇴적암의 일종이다라고 했죠.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암에 해당한다라고 했고요. C는 판과 판이 멀어지는 곳에서 만들어진 화성암이다. 일단 화성암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에 보면은 이 해령이 존재를 하고 있죠. 이 해령은 우리가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발산형 경계에서 나타나게 되는 판의 경계 중에서도 발산형 경계에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지형적인 특징이고, 또 그래서 해령에서 만들어진 현무암이기 때문에 판과 판이 멀어지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화성암이다. 우리 맞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5번이 정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번 문제, 마지막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수온과 염분 차이에 따른 해수의 순환에 대한 실험이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해수 순환에 대해서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해수 순환을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우리는 주로 표층 순환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우리가 심층 순환에 대한 내용까지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 문제는 바로 그 심층 순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의 해수의 순환에 대한 실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일단 실험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A와 B 수조 두 개에다가 각각 물을 반절 정도 채웠습니다. 자, 이때 A의 경우에는 우리가 얼음물을 스포이드로 벽면을 따라서 우리가 흘려냈고요. 색소를 섞어서 확실하게 이 얼음물이 이동하는 경로를 보기 위해서 했고요.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금물을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수조벽을 따라서 떨어뜨리는 실험을 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얼음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도씨의 물에 비해서 굉장히 차갑죠? 차가운 물이죠. 찬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가운 물은 따뜻한 물에 비해서 우리가 밀도가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얼음물의 경우 밀도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A에서 이 색소를 탄 얼음물을 떨어뜨리게 되면은 이 얼음물은 바로 이 바닥 쪽을 향해서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더 밀도가 크기 때문에 수조 안에 들어있는 물보다. 자, 다음에 마찬가지로 B에서 소금물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소금물을 떨어뜨리게 되면 이거는 바로 염분이 있다라는 얘기죠. 염분. 네, 그래서 소금물을 떨어뜨리게 되면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염분이 강하고 밀도가 크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는 가라앉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얼음물은 표면을 따라서 흐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래로 가라앉아서 바닥면으로 우리가 이동을 하게 되죠. 바닥면으로 가라앉게 되면서 퍼져나가게 되는 이러한 형태의 순환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B에서 소금물은 주로
비에서 수돗물은 수조의 바닥 쪽으로 가라앉게 된다. 맞는 말이 되겠죠? 해수의 표층 순환이 아니라 이 바다 깊은 곳 지금 여기 표면으로 가라앉게 되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밀도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 온도와 염분에 의한 밀도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심층 순환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보는 실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2번이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18학년도 문제에 대한 해설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여러분들 지난주에 풀었던 17학년도에 대한 문제 해설 같이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고요. 이것으로 이번 시간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